네, 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오늘 재판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온 사람이 전두환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제 인정신문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왜 지금 전두환 씨를 공소 제기했는지 그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검찰 측 의견을 쭉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전두환 씨의 개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뭐 재판 과정에서 졸기도 하고 본인 목소리는 그렇게 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건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뭐 사탄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짓말장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사실을 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주장을 했고, 네. 두 번째는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뭐 사실 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정권 차원에서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그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있습니다. 76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이고, 네. 전두환 씨는 이제 서울에 살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언론부터 모든 게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여러 차례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첫날 오면 이렇게 길게 재판을 잘 안 하고 한 30분 정도 끝이 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재판부가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것을 최대한 좀 단축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뭐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사격 여부나 허위 사실 인식 여부 이런 것들을 뭐 네.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주요 형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네.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일단 있습니까?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서 처벌을 하고,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가리는 게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한 분의 명예를 훼손해서 결국 유족들의 명예 감정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유족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취한다면 이론상 재판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고소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상황에서도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세 차례 정도 재판 연기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왜 연기가 된 건데, 왜 연기가 됐는지, 또 네. 이번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도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나 광주에서 재판 못 받겠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예. 그리고 광주라는 곳의 상징성상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서울로 이송해달라라고 하면서 일단 재판을 연기를 했고요. 네. 당연히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근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고 뭐 스코어 계산까지 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많이 빈축을 샀는데, 네. 그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한번 또 연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독감이 걸렸다고 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재판부가 이건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인장을 발부를 합니다. 근데 구인장을 발부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호송차가 집 앞에 와서 이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들이 내려가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순자 씨가 동행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고령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구인장을 처음부터 집행하지 않고요. 이 광주지방법원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 차례 오늘까지도 그 관할지를 바꿔달라, 뭐 서울로 네. 해달라 했는데 물론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가까운 데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가까워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별로 임할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구인장 발부돼서 끌려나갈 위기가 되니까 나오게 된 건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지금 나는 분명히 관할 서울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계속 받겠다고, 광주에서 계속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현 재판 자체가 여론 재판이고 나한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걸 계속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재판은 꼭 나와야 되고 또 다음 재판은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음번 재판을 공판 준비기일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건 오늘 일단 첫 재판을 열어보고 이게 사안의 쟁점들을 오늘 정리하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그럼 그 부분을 입증할 것인지 검찰 측도 입증 계획이란 걸 밝혀야 되고요. 또 변호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검찰의 공사시 잘못됐는지 입증 계획들을 밝혀서 향후에 몇 번 정도 재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이 필요하다면 몇 명의 증인을 부르고 그러니까 향후 진행될 공판 절차 전반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날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판 준비기일엔 다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날은 검사와 변호사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재판 어떻게 끌고 갈까요? 하고 판사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동간의 또 특이했던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인 이순자 씨의 동석 네. 여부였습니다. 뭐 신뢰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신뢰관계 자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으로 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제 돌볼 사람이 쉽게 말해서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래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고 가족은 방청석에 앉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뢰관계가 인정되고 이제 재판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뢰 그 관계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을 했고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 남편 아프다. 우리 남편 아파요. 지금 저 많이 아프거든요. 혼자 두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얘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를 했던 거고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거부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전두환 씨 측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두환은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네. 이순자 씨는 신뢰 관계인 신분으로 이번에 참석을 했고 자 이번 법정이 이제 23년 만에 법정 맞습니다. 출석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1996년 당시에 네. 그때 받았던 혐의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단 그 혐의 정리에 앞서서 95년에 다 기억하는 이제 골목 성명이라는 걸 네. 발표하고 나 검찰에서 안 받을래 하고 내려갔죠.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제 검찰을 통해서 압송이 됐고 결국 96년에 기소가 됐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내란 관련 살인죄 같은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감형이 돼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이 추징금은 뭐 2,200억 정도가 추징금으로 됐는데 다 아시는 바처럼 재판 마치고 나중에 2년 정도 살다가 특별 사면을 나와서 첫 번째 남긴 말이 나 29만 원밖에 없어였죠. 그래서 지금 뭐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계속 추징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피켓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9만 지금 원. 뭐 대략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아직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자택 공매 절차에도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추징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 당시 무기징역 선고됐다 2년밖에 살지 않고 그 이후에 지금 23년 만에 오늘 법정 출석하는 날도 반성이나 사죄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0억을 추가 확보했다. 네. 그래서 절반 가까운 1,030억 원이 여전히 네. 미납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네. 추징금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 이 추징금 부분은 재산을 찾아서 확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뭐 전두환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가족들 명의 재산도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특별법에서 원래는 가족 명의 재산도 추징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는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나마 추징을 했던 건데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지 않으면 추징금을 추가로 더 발견하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는 상황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회고록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네. 회고록 통해서 나오는 그 인지세 인세? 같은 것도 예. 인세도 다 이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게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이 추징금 액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의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 추징금을 전부 다 추징을 하는 건 지금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오늘 재판을 또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재판 과정, 일단 주요 혐의 사자 명예훼손 이 네, 혐의가 그렇죠. 네. 오늘 재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방부에서 했던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전일 빌딩에 이제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그런 흔적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미대사관에서 이제 문서에 보면 그날 뭐 헬기 사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 내용들도 있고 네. 그런 조사들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사실상 확정을 짓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명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사로는 그럼 다음 단계로
과연 고의가 고의성? 있는지, 네.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민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형사하고 좀 달라요. 근데 민사에서는 물론 형사보다는 조금 더 좀 쉽게 말해서 좀 어느 정도만 입증이 돼도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민사에서도 지금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일단 1심에서 전두환 씨가 패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뭐 군 최고 통수권자나 마찬가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총사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고나 지시 정도는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은 지금 일단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전두환 씨에 대한 뭐 사회적인 영향 혹은 이번 5.18 망원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재판은 뭐 물론 나중에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이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5.18 관련된 그런 좀 무리를 많이 빚은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가 적용됐던 재판,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은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네. 사자명예훼손은 보통 이제 유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조상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뭐 고소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에 그치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간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고인이신 노무현 전 네, 대통령 맞죠. 차명계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도 실형 선고된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해서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형이 2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적 공분에 비해서는 이번 어떤 형이 나와도 그렇게 높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재판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느냐보다 5.18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경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들도 어떤 또 판결의 이유가 됐었는데 그런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이 미쳐야 된다. 네. 판결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해서 실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전두환 씨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죠. 예. 고령이고 뭐 어쨌건 본인은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기는 재판보다 다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의 위중함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전두환 씨가 지금 완전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반성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그렇게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죄가 아니라는 거는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건강 문제를 최근에 언급한 건 이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때 한번 네.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사안이 다릅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알츠하이머 얘기를 좀 앞세우고 있는데 네. 이런 건강적인 문제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양형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는 게 사실 밝혀지면 뭐 심신미약이나 또 심신상실로 무죄가 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 사안을 잘못 바라보시는 거고요. 회고록을 쓸 당시는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주장은 범죄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재판을 받을 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회고록 작성할 당시에는 정신이 멀쩡했으니까 회고록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은 아마도 하지 않을 거고 의미도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만약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면 안 좋다면 뭐 지금 뭐 표정으로 봐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양형 단계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청권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그렇죠. 받게 됐었는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굉장히 중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고 어쨌건 국민들이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저명예훼손이라는 건 일단 범죄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높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판까지 공개하는 것은 재판부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단도 좀 궁금해요. 네. 누가 변호를 맡았나요? 전두환 그 측 변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지금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로펌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지금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이렇게 높은 혐의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4월 8일이죠.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재판부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일단 지켜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에 이게 재판을 하고 있는 곳이 광주고 네. 그리고 이게 매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재판부도 부담스럽고 이건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 예를 들어서 재판을 2번 할 것을 좀 길게 해서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을 기일마다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기일에 여러 명을 몰아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일을 적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씨 재판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